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느입니다.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정답은 없다. 내가 찾은 답만 있을 뿐 앤서입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일기를 쓴다 똘기입니다. 네, 바로 후원 읽어볼 건데요. 64회 자유의지의 원화331님이 1,000원, 201 설날 특집의 황당보도님이 1,000원, 그리고 정기 후원으로 항상 애나닝님이 1,000원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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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황당보도님께서는 설날 특집에 후원을 해주시면서 그 에피소드의 진정한 위너인 똘기님에게 후원을 해주신다라는 마음을 비춰주셨어요. 맞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날 저희 웃음이 아주 끊이진 않았던 건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똘기의 그 신들린 리액션. 거의 무슨 대상을 탄 거 네. 마냥. 엄마랑 누나한테 연락 왔어요. 축하한다고. 아, 좋아. 되게 스토리도 약간 드라마틱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범리님이 설계를 잘 맞아. 해와가지고 맞아. 연출을 아주 작가인 줄 알았어. 각본가세요? 네, 저희가 지금 다각화해서 컨텐츠를 내보낸 지가 꽤 됐습니다. 한 달 됐죠? 이게 무슨 말인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팟빵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 플랫폼에서 내보내고 있죠, 에피소드를. 네. 대표적으로 오디오 클립에서는 오전 8시에, 유튜브에도 오전 8시에.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좀 하길 잘했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월요일 오전 8시. 그렇죠. 팟빵은 그대로 월요일 오후 3시에 올라가고 있고요. 약간 지지익선이 문어 같아요 지금. 문어발 사업하는. 문어발 사업하는. 좋은 얘기인가요? 전 아닌가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되게 궁금해요. 저희가 8시에 좀 땡겨서 갑자기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9시에 일어나셨는데 평소에 이렇게 저희가 땡김으로 인해서 8시에 일어나시는 분이 계시나 우리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그럼 궁금하고요. 없으면 없는 거고. 없을 것 같아요.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성내동 버거왕님이 예전에 대학원에서 실험을 하면서 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는 신입사원이 돼서 출퇴근길에 지지익선을 듣고 계시다면서 앞으로도 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따뜻하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게 진짜 뭉클하더라고요. 진짜 읽는데. 감동이에요. 저도 좀 감동한 댓글이었습니다. 저는 지지익선을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댓글 보면서 앞으로 또 제가 여기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기대해보는 계기도 됐고 버거왕님 이제 쭉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횟수로만 따지면 이제 19년에 지지익선을 시작하고 세 번째 해를 맞이한 거예요. 21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으로 따지면 이제 이미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은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고 지금까지 들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게 조금 뭉클했던 진짜 뭉클해요. 댓글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남겨진 랑파님의 댓글 읽어볼 건데요. 그 2021 설날 특집 편에 정리의 힘이 왜 아픈 손이냐. 정리의 힘이랑 복권의 모든 거 너무 재밌게 들었다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정리의 힘이 사실은 조회수가 나쁘지 않아요. 뒷심이 있어. 처음에는 그 조회수가 좀 바닥을 기어서 아픈 손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제가 최근에 조회수 확인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주변 에피소드가 워낙 죽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마 시간이 흐르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정리의 힘 에피소드는 매년 연초에 좀 아~ 스테디하게 올라오는 에피소드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로 저는 오히려 랭킹에 올라가지 못해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랭킹쇼 덕분이다. 본인의 프로듀싱 덕분이다. 좋다. 되게 훈훈하다. 좋아. 분위기 좋다 우리. 저도 빠르게 하나 읽어볼게요. 할모20님이 뉴스브리핑 3회 푸틴의 딜레마 편에 남겨주신 댓글인데 제가 이 에피소드에서 그 나발리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바로 독일로 갔다라고 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 이거를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댓글이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 좋아요.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프기만. 오늘 발제 누구죠? 여기까지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었나요? 오늘 감사합니다. 발제는 가보겠습니다. 들어봐요. 네. 여러분 가지 말고 들어봐요. 오늘 발제는 정말 오랜만에 이제 오랜만에? 지지익선의 다크호스, 지지익선의 꽃 검은 말. 안느가 준비한 주제입니다. 그 전에 뭐 했었죠? 정리의 힘? 그 전에 정리의 힘. 그게 정리의 힘이었어요? 그 네. 전에가? 네.
커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야, 제가 요즘 성격이 바뀌고 있나 봐요. 왜요? 제 발제는요 항상 저를 반영해요. 무슨 네. 말인지 아시죠? 그때 당시 내가 항상 음. 제일 관심 있는 분야를 저는 발제에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양자역학 발제했을 때도 항상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제 인생 자체가 그러다가 점점 요즘 제 인생에서 그렇게 딥하고 뭔가 이렇게 심각하고 머리 아픈 게 싫은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나와봐. 잠깐 이거 끄고 나와봐. 요즘 약간 좀 라이트하고 데일리하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에 관심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제 스스로. 그리고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하루에 한 잔 커피를 꼭 마셔요. 진짜 무조건 마셔요. 근데 내가 매일매일 마시는 이 커피를 내가 알고 마시고 있나? 이런 생각도 문득 들기 시작했고 알면 알수록 좋다라는 취지에 가장 맞는 에피소드가 저는 오늘의 에피소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얘기를 좀 더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전 사실 안내님이 커피를 한다고 하셨을 때 조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요? 이런 교양 팟캐스트가 처음 생겼을 때 대부분의 팟캐스트에서 다루는 소재 중 하나가 커피, 아, 그래요? 그쵸. 뭐 바리스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채널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기대감에 잠을 못 이룰 진짜 정도로. 졸라주네. 와. 예. 사실 그러니까 커피라는 주제가 뭐 팟캐스트든 유튜브든 굉장히 많이 다루는 소재예요. 알았다고요. 네, 어쨌든 커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조금 데일리한 주제인 만큼 패널분들도 한 커피 하세요. 저 한 커피 하죠. 응. 네. 왜냐면 저희 녹음할 때마다 커피를 거의 먹거든요. 네, 이런 질문 처음 들어봐. 한 커피 하세요? 패널분들이 한잔 하시잖아요, 이것도. 커피를 안 드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 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커피 안 먹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커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중간중간 패널분들의 개인적인 커피 스토리도 달갑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팟캐스트에서 얘기하는 내용들도 많이 다룰 거지만 저의 개인적인 썰들도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안느 개인 피셜. 네. 재밌겠다. 네, 그러면 바로 커피에 대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피가요, 사실은 유래라고 할 게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을 만큼 굉장히 오래된 음료예요. 그나마 가장 잘 알려진 유래 썰이 뭐냐면 기원전 6, 7세기에 에티오피아에서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먹고 흥분하는 걸 본 한 목동이 왜 웃으시죠? 흥분이란 단어가 웃겼나요? 그 염소들이 흥분을 한다는 거 어떤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막 흥분해서 막 소리를 울거나 지르고. 막 뛰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귀엽겠다, 이것도 썰이에요. 되게. 그걸 본 한 목동이 뭐지 하고 먹어본 거예요. 아. 근데 그 목동이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막 춤을 췄다. 이거를 종교적인 목적으로 수도승들이 활용한 것이 커피의 시초다. 이게 그나마 잘 알려져 있는 썰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원전 6, 7세기면 진짜 오래된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럼 전반적인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간단하게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11세기 아프리카에서 예멘으로 전파되어 재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엔 아프리카에서 재배가 바로 되었던 거죠. 아까 에티오피아라고 했으니까. 12, 16세기에 걸쳐서 이슬람 지역에서도 큰 인기를 얻게 되고요. 17세기에 유럽으로 확산됩니다. 생각보다 유럽이 늦어요. 얼마 안 됐네요. 뒷타자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유럽이 커피를 마시면서 인문이나 사상 등의 토론을 막 하게 되어서 어떤 전문가들은 근대 혁명에는 바탕에 커피가 있다. 라고 본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티오피아에서는 사실 목동이 마시고 춤을 췄는데 유럽에서는 그걸 마시고 차분하게 토론을 했군요. 토론을 막 차분하게 하지 않고 흥분된 상태에서 했었겠죠. 18세기 아. 브라질에서도 커피 재배를 시작하게 돼요. 사실 브라질이 커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거의 시초급일 줄 알았는데 꽤나 후속 타자로. 지금은 커피 생산의 50% 정도를 생산하게 되었고요. 19세기 뉴욕의 커피 거래소에서 커피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정말 에스프레소 머신이 이때 발명됐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늦어서 좀 놀랐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는 건 그 고압으로 물을 쏴서 뽑아내는. 네, 기계로 뽑아내는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흔히 보는 카페에 있는 그 머신들 있죠? 그거 다 에스프레소 머신이고 인스턴트 커피가 이때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0년경에 이탈리아인들이 미국에 가져간 에스프레소를 현지인들에게 맞춘 아메리카노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의외로 아메리카노 얘기를 중간에 좀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아메리카노, 특히 우리나라 분들 아메리카노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베이스죠, 기본. 근데 의외로 아메리카노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요? 자신 있어요? 아니 뭐 별
뭐 얘기 나올 게 많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아메리카노만 먹는 사람으로서 아메리카노가 생각보다 우리나라 분들이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오. 많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카페에 대해서도 그럼 얘기를 해봐야겠죠. 저희가 커피를 길거리에서 마시는 게 아니고 카페라는 곳에서 먹고 있는데 이 카페의 원형은 오스만 제국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오스만 제국 꽤 옛날이네. 엄청 옛날 한 1611년에 이스탄불에서 카흐베하네라는 곳이 문을 열었어요. 카흐베하네. 이게 오늘날의 카페처럼 이제 변화시킨 게 프랑스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랑스가 카페의 원형이다. 카페 네. 자체가 프랑스어 그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쵸. 불어로.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그 오스만 제국의 그 카흐베하네라는 건물을 약간 베껴가서 프랑스에서 막 널리 퍼뜨린 거예요. 그런데 발음이 약간 비슷하네요. 그거를 좀 불어시켰나 보다. 맞아요. 그래서 흉내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커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사실 여러분 커피 원두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여러분들이 본 커피 원두는 무슨 색인가요? 갈색. 고동색. 갈색. 그 전에는 무슨 색인지 아시죠? 초록색. 그린빈. 그쵸. 음. 근데 커피 열매는 다른 색이에요. 빨간색. 빨간색이에요. 음. 체리색입니다. 아까 크기도 염소가 빨간색 먹었다며. 그러니까. 맞아요. 음, 근데 어. 이것도 생소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연두색까지는 다들 아시더라고요. 원래 그것도 콩이 몰랐어. 연두색 아니냐. 근데 원래 그 껍질 자체, 열매 자체는 빨강색, 체리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 껍질을 벗기면은 초록색인 건가요? 네, 사실 그게 그러니까 씨앗이에요. 그 열매의 씨앗. 그러면은 초록색에서는 어떻게 고동색이 되는 거예요? 태워서. 볶으니까. 로스팅. 그런 거. 음. 탄 거예요. 탄 그게 거예요. 사실. 실제로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는 커피 나무에서 열린다. 이거 많이 알고 계시죠? 커피 나무에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빨간색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 자체에서 커피를 바로 뽑아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씨앗을 빼서 건조시켜서 생두로 만들고 그 연한 연두색 생두를 볶고 갈아서 물을 이용해서 추출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에스프레소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먹을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 그러니까요. 미친 거지. 아니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보리차나 뭐 이런 차 종류는 그 잎사귀를 우려내는 그 전에 거잖아요. 우려낸 거지. 근데 누가 그걸 씨앗을 빼서 태워가지고 빻아서 물을 통과시켜서 먹을 생각을 했을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음. 그래서 이때 그 씨앗을 습식, washed processing이라고 하고요. 건식, natural processing을 통해서 생두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이 원두커피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앞에 커피, 그 원두커피 명이 있고 예를 들면 예가체프 워시드, 시다모 내추럴 이렇게 적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어떤 방식으로 건조를 했는지 나타나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이 커피 한 잔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로스터리 카페의 이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스터리 카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로스터리 카페? 그게 뭐예요? 스토리 카페? 스타벅스 리저브? 아니요. 직접 커피 원두를 아. 로스팅해서 파는 카페가 로스터리 카페 네, 아닌가요? 로스터리 카페에 가면은 엄청 큰 커피 볶는 기계가 있어요. 종종 그냥 거리에 있던데. 스타벅스 서울에 있어요. 리저브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내가 커피 볶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볶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근데 그 로스터리 카페를 가면 그 커피를 볶는 큰 원통 기계만 있는 게 네. 아니고 원두를 그 분별하기 위한 판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가 되게 원두가 막 많아요. 쌓여 있어. 커피를 아. 먹는 공간보다 커피를 그 가공하는 공간이 훨씬 커요. 그쵸. 네. 대신 그게 이제 좀 뻥 뚫려 있어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약간 로스터리 카페 같은 것이고. 안 가봤어요. 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어쨌든 로스터리 카페에 가면요. 이제 신선한 생두를 고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생두도 농산물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품질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로스팅을 할 때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이 생두가 정말 신선한지 골라내는 작업이겠죠. 그리고 로스팅의 중요한 조건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온도와 시간입니다. 이게 생두를 몇 도 정도에 볶기 시작하냐면 꽤 높은 온도에서 볶아요. 한 210도 정도. 꽤 높은 온도에 생두를 투입해서 볶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볶자마자 바로 빼내는 게 아니고 시간을 거쳐서 내가 어떤 로스팅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라이트 로스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적은 시간 동안 두는 거고요. 다크 로스팅을 하고 싶다. 그럼 오랜 시간 볶는 거예요. 이때 생두의 열이 가해지면서 짙은 갈색으로 변하고요. 이때 이 커피의 맛과 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패널분들께 오늘 발제하기 전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말씀해달라라고 말했고 다 취합을 했어요. Q&A를. 여기서 이제 앤서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앤서님이 질문한 것 중에 약배전, 강배전. 저도 그 단어를 처음 봐가지고
그게 뭐야?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뭐예요? 그러니까 커피 좀 마신다는 분들이 약배전 커피랑 강배전 커피를 나눠서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거는 약배전이다 강배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함인가요?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잘 없다 보니까 뭐가 다른지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약배전, 강배전이 제가 보기에 너무 한자어 같아서 생소한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라이트 로스팅이 약배전이고요. 다크 로스팅이 강배전이에요. 그래서 약배전은 말 그대로 약하게 볶은 거고 강배전은 진하게 아주 긴 시간 동안 볶아낸 거죠. 당연히 라이트 로스팅 된 게 색이 연하겠죠. 연갈색을 띠게 되고요. 다크 로스팅으로 가면 갈수록 아주 진갈색이 됩니다. 그러면 맛의 차이를 따지자면 네. 다크 즉 강배전이 더 진한가요? 더 뭔가 우려 나온 더 탄맛이 나겠죠. 그럴 것 같아요. 더 이게 세다고 해야 되나? 비러라고 해서 그 탄맛.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약배전일수록 신맛이 강해요. 산미. 네, 산미가 좀 강하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 하면요, 쓴맛이 점점 더 강해지고요. 단맛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가 가장 강하고 너무 또 오래 볶으면 그 단맛은 아예 사라진다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향이 강한 특징, 과일의 산미가 좋은 스페셜티 커피로 많이 쓰이고요. 다크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카페죠. 여러분들 그 스타벅스 가시면 스타벅스 원두를 보면 진짜 진해요. 그 진갈색을 띠거든요. 그 스타벅스는 특히나 다크 로스팅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중배전이라고 해서 미디엄 로스팅도 많이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원두도 식품이기 때문에 산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밀폐 용기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원두들을 블렌딩을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의 원두만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종류의 원두를 혼합해서 본인이 뭐 추구하는 혹은 내가 손님들에게 팔고 싶은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블렌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블렌딩 커피 하는데 그거는 여러 종류의 원두가 섞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그라인딩이라는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라인딩은 말 그대로 분쇄하는. 근데 이 원두를 왜 분쇄를 하냐면 가루가 되어야 이제 공기에 닿는 표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 원두들이. 그 방식으로 이제 추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팁. 여러분들 그런 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디야 커피가 네. 알바생들이 샷을 미리 뽑아두고 손님이 오면 그 샷을 넣는다. 제가 이런 썰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처음 듣는데? 저도 그래요? 처음 듣는데.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디야 가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마 그 출처는 그런 알바생들을 본 몇 명이 이디야는 저렇게 한다 이렇게 편견을 갖고 좀 퍼뜨린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원칙상 예를 들어서 에스프레소 머신이 보통 샷이 2개가 한 번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만약 한 샷만, 그러니까 원샷만 주세요라고 하면 한 샷이 남잖아요. 네. 그거는 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카페마다 그 샷을 뽑아내는 그 기계 있잖아요. 거기에 구멍이 하나 뚫린 게 있고 2개 뚫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 뚫린 애로 하면은 사실 컵 하나에 나오는 건데 원샷을 달라는 분들은 대부분 연하게 먹고 싶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2샷으로 받고 하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남은 한 개는 버리는 게 맞다? 네, 그리고 네네. 직전에 뽑아야 되고요. 그 직전 뽑기 전에 가루로 만드는 작업. 그 카페에 가시면 여러분 엄청 시끄러운 소리 들릴 때 있어요. 맞아요, 모터 소리.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원두를 가는 소리예요. 그것도 뽑기 직전에 가는 게 가장 이상적. 그러면 제가 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거기는 아니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왜요? 갈아 놔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거의 모든 카페에서 카페면은 그 원두 통이 있고 원두 비는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바로 갈아서 하긴 해요. 그 기계가 알아서 네네, 해주는 거죠. 기계가 갈아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게 뭐냐면은 많은 알바생분들은 미리 갈아놓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거나 이건 아닌데 맛이 좀 덜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두가 향이 날아가잖아요. 그만큼. 그 시간 동안. 물론 엄청나게 긴 시간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직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두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장 오래되었다고 알려진 추출 방식은 이브릭 주전자처럼 생겼는데 약재를 다리듯이 커피를 달여가지고 먹는 게 가장 오래된 커피 마시는 방법이다. 터키식 추출 방식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카페에서 만나는 에스프레소 머신. 이거는 고온 고압을 이용해서 단시간에 커피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나온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크레마,
뭐 아메리카노뿐만 아니라 그 샷에는 크레마라는 게 위에 있어요. 여러분 커피 그런 적 있으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시켰는데 맨 위에 이건 연갈색 약간 달고나 색상의 있어요. 거품층이 어. 있잖아요. 그 거품층이 있는 게 커피를 제대로 내린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샷에는 그 크레마라는 거품이 있어요. 근데 많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컵에다가 샷을 먼저 넣어. 그리고 물을 넣고 그리고 얼음을 넣어요. 그럼 크레마가 없어지겠죠. 근데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이랑 얼음을 먼저 다 받아두고 그 위에 샷을 올려야 돼요. 그럼 크레마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 뭐 저도 카페 알바를 많이 해봤는데 저도 잘 모르고 그냥 샷을 먼저 넣고 물 넣고 이랬던 적이 많은데 정말 정석 방법은 가장 마지막에 샷을 올려야 돼요. 이 크레마가 왜 중요하냐면 이 크레마가 커피 고유의 향을 담고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커피 원두의 신선도를 이 크레마 양으로 측정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방금 아메리카노를 먹을 때 크레마가 생기게 하려면 이미 물과 얼음을 채워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샷을 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넣는 순서에 따라서 커피의 종류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샷을 먼저 넣는 커피가 있고 마지막에 샷을 넣는 커피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룽고였는지 뭐였는지 정확치 않은데, 룽고라는 커피는요, 애초에 내릴 때 물이랑 뜨거운 물이랑 같이 오래 뽑는 거예요. 그래서 룽고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 순서도 있지 않나요? 방금 제가 얘기한 건 아이스 아메리카노였고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경우에는 커피가 밑으로 깔려 있죠. 근데 뭐 약간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그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그 크레마라는 개념을 저는 처음 알았지만 네. 크레마 그 연갈색 약간 다른 색깔이죠. 그러니까 다른 맞아요. 아메리카노 액체와는 그게 올라와 있을 때랑 안 올라와 있을 때 제가 그 아메리카노를 보는 설렘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있으면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 있으면 괜히 더 맛있고 이걸 맞아요. 마시면 더 힘이 날 것 같고. 근데 오로지 그 고동색 까만색 액체이기만 하면은 왠지 약간 맹탕일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면서 좀 덜 설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뭘 좀 알고 한 건 아니지만 약간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얻어 걸렸네요. 또 프렌치 프레스로 이 커피를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프렌치 프레스 여러분 직접 해보시진 않았더라도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그 팔로 노가다 해가지고 커피 뽑는 거 아세요? 이거 원통 한 텀블러 정도 크기 원통에다가 피스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막 미친 듯이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커피를 먹는 노가다, 팔로 노가다 해서 먹는 이 프렌치 프레스는 꽤나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시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에스프레소 머신 다음으로 유명한 핸드드립. 핸드드립에서 깔때기 모양의 드리퍼에 필터를 깔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뽑아내는 거. 이건 많은 분들이 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앤서님의 두 번째 질문을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드립을 설명을 해드리면 필터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핸드드립 하면 떠오르는 그림 있으시죠? 네. 약간 그 깔때기 같은 거를 컵 위에 올리고 네. 그 위에 종이 필터를 보통 깔죠. 종이 필터는 대부분 황토색입니다. 뭐 하얀색인 것도 있지만 깔고 그 위에 원두를 뿌리거나 혹은 어떤 것들은 종이 필터랑 아예 세트로 원두가 합쳐져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 위에 뜨거운 물을 쑥쑥 부어서 물을 빼내는 거죠. 이때 종이 필터 말고도 금속, 천 이런 것들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 천을 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엠선님의 질문이 융으로 뽑는 거랑 종이로 뽑는 거랑 커피가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을 하셨죠. 답변을 해드리면 금속, 융, 종이, 순 이 순서대로 뒤로 갈수록 유분의 흡수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기름기를 더 잘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커피 가루의 잔여도 적어진다. 그래서 보통은 종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종이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걸러진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한 커피라고 해야 되나? 유분기도 걸러지고 가루도 최대한 다 걸러진 커피가 종이 필터가 가장 강하게 낼 수 있다라고 하고요.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콕 집어서 말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많이 퍼져 있는 중론입니다. 네, 이제는 또 어떤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볼 거냐면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질문 쏟아내야겠다. 아니. 커피 품종. 품종. 왜냐면 네, 여기서 얻어갈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원두를 사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스페셜티 커피도 거의 안 먹어요. 그런데 카페만 가면 꼭 에티오피아, 브라질, 과테말라 네. 원두 판매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에 커피 머신, 그 캡슐 커피 머신이 있는데 그 캡슐 커피들도 원산지에 따라서 다 있어요, 봉투가. 맛이 다 다르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신맛의 커피를 안 먹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거 걸러내고 내 입맛에 맞는 원두를 고를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오늘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커피 품종을 따지려면은 원두의 6대 요소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이 6대 요소가 뭐냐면 신맛, 단맛, 쓴맛, 바디감,
아로마, 플레이버 뭐 이런 게 있대요. 아로마 빼고 뭔진 다 알 것 같긴 한데. 난 오히려 바디감이 뭔지 모르겠어. 저도 바디감 이거 막 카페 가면 항상 이건 바디감이 어떻고 맞아요. 저떻고 하는데 와인도 바디감 얘기를 하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바디감을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 입안에서 느껴지는 무게감. 이건 좀 번역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음료수로 생각을 해보면 입에 딱 넣는데 청량하게 네. 탁 하고 지나가는 애가 있고 음. 뭔가 꿀렁하면서 입을 좀 뭔가 남는 것처럼 무겁게 지나가는 애가 네. 있잖아요. 음. 그거로 생각하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약간 소래눈하고 실론티의 차인가? 둘 다 둘 다 별론데 어. 소래눈을 안다는 건 조금 나이가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린티 라떼가 무거운 거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가벼운 거 아니야?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무거울 수 있지 않아요? 그쵸, 여기서도 그쵸? 원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바디감이라는 게 그렇게 확연한 차이 이거와 이거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예민한 사람들만 그쵸 차이죠 할 수 차이 있는. 저는 와인 공부할 때 바디감을 배웠었는데 음. 먹어보면 알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무거우면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취향은 왜 갈리는 취향이에요, 거야? 취향. 그냥 취향이에요. 그냥 네. 취향. 어쨌든 뭐 원두를 따질 때도 그런 바디감에 대한 말이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 원두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로마는 뭐예요? 그러면 뭐 향이겠죠. 향이죠, 향. 플레이버도 플레이버는 맛. 플레이버가 맛이에요. 당연하죠. 난 그걸 향이라고 생각했네. 영어 공부 다시 해야죠. 저희 지직선에 영어 잘하는 법 에피소드 있거든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 원두가 어떤 온도에, 어떤 토질에, 강수량, 습도, 해발 고도에서 혹은 로스팅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많이 갈리고요. 가장 큰 커피 품종 베스트 3, 빅 3는 로부스타, 아라비카, 리베리카 정도가 있습니다. 아라비카 뭔가 친숙하다. 많이 들어보셨을 게 아라비카예요. 그런 말 많이 있어요. 100% 아라비카 원두. 맞아요. 음. 그 고티카. 광고에 나왔 광고에 네, 많이 맞아요. 나와요. 근데 그 말은 아라비카가 가장 좋은 품종이다라는 아. 걸 반증하는 거죠. 어. 실제로 품질이 가장 좋고요. 아라비카랑 로부스타 이거 두 개가 거의 빅2라고 할 정도로 양이 많고 로부스타 같은 경우에는 질이 안 좋은 커피들이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라비카는 가격도 비싸고 커피 시장의 한 70% 정도를 생산하고요. 아프리카랑 남아메리카, 인도 등에서 생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로부스타 같은 경우에는 쓴맛이 많이 나고 가격이 저렴해서 저희가 흔히 먹는 그 인스턴트 커피에 많이 쓰이는 원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인 함량도 높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흔히 원두 얘기를 하면은 이런 로부스타, 아라비카 이런 게 써 있는 게 아니고 막 탄자니아, 맞아. 케냐 AA 막 이런 거 써 음.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이름이 다 생산국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요 생산국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케냐,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콜롬비아, 브라질, 과테말라, 자메이카, 그리고 아시아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정도가 지금 내고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얘기를 많이 안 할 거긴 하지만 의외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커피 생산량을 보유한 국가라고 합니다. 베트남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스타벅스가 망한 나라. 맞아. 하이랜드 커피라 그래서. 로컬 커피가 워낙 어. 맛있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거의 없더라고요. 번화가 아니면. 그래서 베트남 커피 같은 경우에는 로부스타, 아까 얘기했던 그 약간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커피들이 많이 생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맛있던데. 그러니까 쓴맛을 좋아하시는 거죠, 박래님. 이게 맛있다 없다라는 건 좀 별개죠. 한국 사람들이 좀 아는 베트남 커피 뭐 콩카페, 네. 뭐 이런 연유 맞아. 연유 커피. 연유 커피로 유명하죠. 네. 오히려 맞아. 한국에서는. 그 쓰와 뭐 이렇게 카페 하는- 쓰어다. 맞아. 카페 쓰어다 가서 드시면 껌뻑 죽어요. 현지에 가서 먹으면요. 네. 근데 오늘은 조금 유명한 애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음.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티오피아가 되게 유명한데 종주국이잖아, 종주국.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나라 이름이고 에티오피아에 나오는 원두 이름이 대표적인 애들이 시다모, 시다모. 예가체프. 예가체프. 들어보셨죠? 음. 얘네가 달콤한 산미가 특징. 그래서 산미 싫어하시면 이거 드시면 안 돼요. 근데 달콤한 산미가 도대체 커피에 어울리는 말인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진짜 먹어보시면은 약간 꽃향기랑 네. 과일향 나는 원두들이 있어요. 아, 걔네들이 산미가 강하다라고 해요. 제 취향은 일단 아니네요. 근데 많은 우리나라 분들이 쓴맛을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저 주변에 신맛 좋아하시는 분들 못 봤어요. 그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어요. 스타벅스가 성공한 나라는 커피를 마실 줄 모르는 나라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스타벅스 안 가는데요. 어디 가세요? 너 가잖아. 저는 보통 그 사람들 잘 안 가는 곳을 가요. 또 성근네. 그러시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군요. 네, 왜냐면은 그 스타벅스가 탄 커피를 쓰고 그리고 제가 뭐 팩트가 아닐 수도 있지만 좋은 원두를 쓰기보다는
직원들한테 훈련을 열심히 시켜서 맛있는 커피가 되게끔 노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 템핑을 뭐 균일하게 한다든지 똑같은 기계를 똑같은 압력으로 쓴다든지 그러니까 어딜 가든 똑같은 맛 그거를 추구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좀 첨언을 해드릴게요. 음. 지금 약간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 같아서 어머.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크 로스팅을 합니다. 쓴맛. 엄청나게 태우는 거예요. 맞아. 원두는 좋은 걸 써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는 분들은 스타벅스는 좋은 원두 데려다가 졸라 태워서 내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 뒤에 말씀하신 균일한 맛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저희가 아는 그 에스프레소 머신을 안 써요. 걔네는 그 반자동이니까 전자동을 씁니다. 맞아요. 뭔지 알죠? 템핑도 안 하고 그냥 누르면 샷이 나와요. 그 템핑을 한다는 게 원두 가루를 압축을 원래는 누르는 거. 바리스타들이 이제 눌러서 시키는데 스타벅스는 이제 개개인의 힘에 따라서 그게 변하지 않고 기계로서 동일하게 템핑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그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쓰는 데가 없어요. 스타벅스 말고는. 가시면 다 그 내리잖아요. 웬만한 개인 카페도 전자동을 안. 그런 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을 쓰는 게 커피 애호가들에게는 많이 까이는 요소인 거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왠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다 보면 입천장을 살짝 기분 나쁘게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 있어갖고 저는 기프티콘을 받지 않는 이상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가 여태 사준 스타벅스 커피 잘만 먹던데. 아 그거는 저 기쁜 마음으로 마셨죠. 보통 다른 프랜차이즈를 가면 진짜 기분 좋게 혈관까지 카페인을 주사하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이 있거든요. 아니 아까부터 그게, 본인의 네. 그 이피셜로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커피 보는 눈이 조금 있다. 그런 걸 알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네. 결론이 나오네. 네. 진짜. 저는 진짜 스타벅스 커피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무슨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죠? 저희 에티오피아 얘기하고 네, 있었네요. 네, 맞아요. 에티오피아에 나오는 예가체프 시다모와 같은 원두들은 산미가 강하다. 그래서 보통 핸드드립용으로 추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난 산미가 싫다. 그럼 에티오피아는 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케냐 AA. 이 AA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등급이라는 뜻이고 케냐에서 나온 거라는 건데 이 케냐가 유럽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어떤 게 특징이에요? 이거는 상큼한 맛과 향, 적당한 산미, 묵직한 바디감. 그러니까 얘도 산미가 있다는 거죠. 또 내 취향은 아니네. 저도 아니. 그리고 이제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로 넘어가서 과테말라. 여기서 유명한 원두가 안티구아 원두입니다. 그것도 이 안티구아. 들어본 거 같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안티구아가 스모크 커피의 대명사래요. 그럼 스모크 커피가 뭔지 알아요? 커피에서 연기가 나나요? 그 맛에서 타는 향과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약간 쓴맛에 가까운 거죠. 와 이거 완전 내 취향일 것 같아요. 그래요? 과테말라라고 하셨죠? 안티구아. 안티구아 얘네가 화산 지역에서 경작이 된대요. 오, 신기하다. 배경이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몸에 안 좋을 것 같아. 화산재 섞여서 나오고. 유황 섞여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스모크 커피로서의 한몫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콜롬비아 커피도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콜롬비아는 쓴맛이 적고 깊은 바디감, 부드러운 맛과 향 이렇게 되어 있고요. 품질 면에서 세계 1위 커피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에서 나오는 원두는요. 100% 아라비카. 그래서 콜롬비아 커피는 웬만하면 좋은 품질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브라질, 세계 제1의 커피 생산국, 이자 수출국.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바디감과 부드럽고 입안을 감싸는 너트 향이 있대요. 너트 향. 브라질답게 너트 향이 있군요. 왜 브라질 나온 거예요? 브라질 넛이 유명하니까. 브라질 너트 아. 유명하니까. 제가 보기에 약간 이 브라질 커피는 설명글에서 예상컨대 좀 고소한 커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똘기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 이것도 적어놔야겠다. 그리고 탄자니아. 여기서 유명한 원두가 킬리만자로 원두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저도 잘 생소했는데 커피의 신사, 영국 왕실의 커피로 칭송받는 커피라고 하고요. 강한 신맛, 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좀 신맛을 좋아하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근데 유럽 여행 가서 카페 갔을 때 그렇게 신맛이다라고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유럽 갔을 때? 네, 네. 이제는 또 쓴맛화가 됐겠죠. 스타벅스. 그런 거겠죠. 그래서 혹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 원두 구매하세요? 저는 해요. 저도 왜 가끔 해요? 합니다. 전 집에 모카포트가 있기 때문에 커피를 뽑아 먹거든요. 어떻게 뽑아요? 모카포트로. 모카포트가 뭐예요? 고압으로 쏴가지고 뽑는 거. 이렇게 막 팔팔 끓여가지고 그 유명한 쓰는 제조사 건가? 있는데. 테팔? 아니 왜 웃어? 비알레띠. 이탈리아 처음 거. 들어요. 비알레띠 모카포트 유명한 거 있는데 거기다 원두 넣고 뽑는 거. 그래서 근데 사실 원두를 알아보고 사진 않고요.
그냥 가서 냄새 맡아보고 그날 끌리는 거 사요. 그러니까 이름도 그냥 제대로 뭐 안 읽어보지도 알아보시고. 않아요. 앤서님은? 저희 집은 그냥 가끔 그라인드해서 핸드드립으로 아. 먹긴 해가지고. 그라인드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라인드 해달라고 하죠. 카페에서. 맞아요. 맞아요. 갈아달라고 하면 갈아주시니까. 근데 이제 앤서님은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갈아주세요라고 하면 항상 이거 드시기 전에 갈으셔야 맛있는데 맞아요. 지금 갈아드려도 될까요? 맨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죠. 빨리 갈면 갈수록 향은 날아가니까. 그래서 지퍼백에 보관하세요. 맨날 이렇게 먹기 얘기하죠. 직전에 가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이렇게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좀 팁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은 뭐 원산지를 고르셨다면은 오래된 콩을 배제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볶은 지 얼마 안 된 신선한 콩을 최대한. 그리고 콩 자체는 2주가 넘어가면 점점 맛이 떨어지고 4주가 넘어가면 진짜 그냥 쓰기만 한 맛없는 커피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아. 집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라비카랑 로부스타 정도가 구별이 된다면 아무래도 보다 좋은 건 아라비카이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 그럼 로부스타보다는 아라비카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커피의 종류에 대해서 쉬지 않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원두의 종류였고. 네, 지금까지는 그냥 대략적인 어떤 개념들을 좀 학습해봤고 여기서부터 저희가 알고 있는 커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메뉴판에 적혀 있는 것들. 음료의 종류. 그렇죠. 커피 음료의 종류. 스페셜티 커피 같은 경우에 드시는 분 계세요? 뭐라고요, 그게? 스페셜티 커피는 이제 미국의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평가 80점 이상을 받은 상위 7%의 커피. 안 마셔본 것 같네요. 이 스페셜티 커피는 스페셜티라고 써놓고 파는 데도 있죠. 근데 편의점 커피 중에도 스페셜티 커피도 하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래요? 컵커피인데? 있었던 것 같아, 뭔가. 대단한 7%네. 진짜 그거 스페셜티일까? 그니까 모르지. 어쨌든 저도 스페셜티 커피는 잘 안 먹어서 뭐 이 정도만 개념 던져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 바로 아메리카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사람이고 여기 패널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네. 저도 특별한 일 없으면 저도. 특별한 일은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달달한 게 먹고 싶고. 아니. 제가 얘기하는데 범리의 특별한 일은 남이 사줄 때. 남이 사줄 때 안 먹고 다른 메뉴를 먹어요. 난 내 돈으로도 아를 사 먹잖아. 그래요? 이 아메리카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 놈들이 나오는 커피. 이거 맞지 않아요? 미국 놈. 아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져갔을 때 만든 커피니까.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맞아요. 놈들 맞지 않아요? 맞아요. 미국식 커피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이 얘기를 들어서 좀 과격하게 들었군요. 아주 가격했어요. 근데 그 말이 약간 이탈리아어틱하게 사용이 된 거죠. 아메리카노 해갖고. 그죠. 원래 본명은 카페 아메리카노예요. 근데 거기서 카페는 그냥 버리고. 아메리카노로 이제 통용이 되고 있는 거고 미국식 커피라는 뜻이고요. 이 미국식 커피가 그냥 이탈리아인들은 에스프레소를 먹잖아요. 근데 그 에스프레소에 물을 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희석해서 그냥 뭐 지금이야 아메리카노 하면은 샷 2개, 물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처음에 생길 때만 해도 그냥 물 막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들은 얘기, 이탈리아에서 들었던 얘기는 그게 너무 미개해 보였다는 거야. 커피 뭣도 모르고.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국을 줬는데 국이 짜다고 물을 1리터를 부어가지고 이제 간이 맞네 이러면서 먹는 것처럼 네. 이탈리아 사람이 보기에는 미국 사람들이 너무 미개해 보여. 그럴 수 있겠다. 저게 무슨 커피야? 좀 미국 새끼들이 먹는 거야라고 해가지고 아메리카노가 약간 되었다. 조롱의 의미로 네,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이탈리아에서 들었는데. 근데 애초에 이걸 넘겨간 게 이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방법으로 커피를 준 게. 팔아먹으려고 그랬나? 그러니까 원래 방법으로 주니까 얘네들이 안 받아 먹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거는 썰이 있어요. 뭐 정확한 그거 맞아. 기준은 없는데 썰은 이제 군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때 당시 참전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뭐 방금 계속 범리님이 미국 새끼들이 먹는 거다라고 했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안 먹어요? 한국이나 일본만큼 인기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미국 가시면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미국에서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미국은요 블랙 커피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좀 베이스 기본이잖아요. 기본으로 먹잖아요. 근데 거기는 약간 블랙 커피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마이너군요. 마이너까지는 아닌데 그래? 뭐 이 정도? 되게 특이하다고까지는 안 하겠어. 그럼 뭘 먹어요? 거기는 여러분 이제 미국에 가서 스타벅스에 가시거나 카페에 가서 주문을 하잖아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하면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room for cream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서 에? room for cream?
노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음. 뭐냐면 미국인들은 크림을 넣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블랙 커피를 안 먹고 블랙 커피를 받아서 크림을 넣는데 이 크림이 뭐냐면 무슨 크림이에요, 이게 그게? 크림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마트에서도 보셨을 거고 호텔 가도 그 있잖아요. 약간 잼통처럼 일회용 아. 잼통처럼 플라스틱 한 엄지 손가락만한 거 보셨을 거예요. 프림 아니야? 프림? 크림이에요, 그게. 이거 까잖아요. 음. 크림이 들어있는데 약간 우유랑 크림 사이 제형의 흰색이 그러니까. 들어있어요. 한국에서 먹는 프림이 그거 아니에요? 그쵸, 프림이 프림은 가루고. 고체화시킨 거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프림 넣고 허여멀건하게 넣어가지고 먹는 그건가 보네. 그죠. 프림은 저희가 가루 형태로 먹는데 우리가 먹는 프림 좀 단맛이 있잖아요. 음. 근데 그 크림은 고소하기만 해요. 아, 네, 차이가 아예 있네. 단맛이 없어요. 또 그걸 섞으면 살짝 연한 갈색이 되는 거죠. 그거 섞으면 그냥 라떼색이 돼요. 라떼색으로. 네. 그래서 미국인들의 기본은 만약에 블랙 커피를 마셔도 거기에 크림을 부어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그런 장면 많이 보실 거고 혹시 미국에 나가셔서 커피 주문을 하시면 room for cream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yes라고 하면은 커피를 좀 덜 넣어주는 거예요. 크림 넣을 자리를 만드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해외 나가시면은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스벅을 많이 찾으시니까 그때마다 느끼실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의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그래요? 지금 4,100원이죠? 그렇죠. 미국은 훨씬 싸고 미국 아닌 다른 나라들도 엄청 싸요. 맞아요. 한 2, 3천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근데 있어요. 2,000원 후반? 비싸도 3,000원 초반이면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난히 아메리카노가 비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비싼 나라인 거죠. 이게 왜 비싼 거예요? 수요와 공급 아니겠어요? 아, 그런 건가? 거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렇게까지 잘 마시진 않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 그냥 많이 기본으로 먹으니까. 마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그 특유의 그 럭셔리 브랜드 하려는 그 가격 차별화 정책이 아닐까. 전체적인 가격대가 높겠군요. 그러면 스타벅스에. 그럴 그럴 수도 수도 있겠다. 있죠. 저도 이제 해외에 가면은 스타벅스를 항상 가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살 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할인 받아서 돈 사는 것 굳혔다. 같은 거야. 그런 느낌. 또 괘씸하기도 하고. 음. 그리고 아까 이탈리아, 유럽 얘기 잠깐 나왔는데 커피의 조회가 깊은 유럽권,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범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메리카노는 커피 취급을 안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안 팔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아시아인들은 커피 맛도 모르면서 물 왕창 타서 마신다. 근데 이게 안 팔아요라고 하셨는데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벅스를 받아들인 지가 정말 안 됐어요. 얼마.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 여행할 때만 해도 스타벅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여행을 하는데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다니는데 뭐라 써 있냐면 아메리칸 커피가 있어. 그 간판에 아메리칸 커피라고 적혀 있어요. 약간 관광객한테 파는. 네. 거기 들어가잖아요. 네. 한국인들밖에 없어. 오. 거기 가서 이제 아메리카노 아이스를 시키는 거예요. 오. 그러면 무슨 맹커피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아메리카노랑 맛이 좀 다르긴 한데 그걸 먹는데 진짜 다 한국인. 진짜로. 저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나 프랑스를 갔을 때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으면 카페 알론지나 룽고를 시켜라. 룽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좋은 팁이네요. 네. 그러니까 룽고랑 아메리카노가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그런 걸 먹고 싶으면 룽고를 시키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룽고랑 아메리카 좀 다르긴 합니다. 이제 아메리카노는 그냥 물에 커피를 탄 거고 룽고는 애초에 뽑을 때 물이랑 길게 뽑는 거예요. 에스프레소를 뽑을 때 물을 많이 넣고 뽑는 느낌. 이번에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음료 빅데이터를 발표했어요. 오. 그래서 전체 커피 판매 중에 아이스 커피 비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64%. 그러니까 아이스 커피를 이렇게 사랑하는 나라. 2015년 아이스 커피와 따뜻한 커피는 각자 51, 49였는데 2016년 콜드브루 음료가 출시되고 나서는 아이스 커피가 54. 따뜻한 커피 46으로 격차가 커졌다.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콜드브루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대요. 그럼 여기서 콜드브루가 무엇이냐? 뭐예요, 진짜? 이거 더치커피라고 제가 흔히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콜드하게 브루하는 거예요. 즉 찬물 혹은 상온의 물로 커피를 장시간 추출합니다. 그래서 원래 에스프레소는 뜨거운 물에 뽑아내잖아요. 그게 아니라 차가운 물이나 상온의 물로 커피를 장시간 우려내는 거예요. 그 카페 가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관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서 긴 시간 동안 추출을 하는 거고 이게 네덜란드 커피라고 해요. 뭐가 다르죠? 그렇게 하면은 맛이 아예 달라요. 네, 맛도 다르고 네. 이게 산이 좀 덜 생성이 돼요. 콜드브루 방식으로 그럼 산미가 뽑아내면은. 적겠네요. 네, 산미가 좀 적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미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콜드브루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예전에는 한동안 더치커피 좋아했는데 네. 그 아메리카노에서 오는 그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살짝 안 먹습니다. 뭐가 약간 빠져 있구나.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과학적으로
콜드브루가 카페인이 더 많은 걸로 그쵸. 알고 있어요. 네. 네. 카페인이 한 거의 2배 정도 많은데 음. 그래도 콜드브루는 보통 이제 우유나 물에 타 먹으니까 뭐 그럴 또이또이 수도 할 거예요. 있- 막상 마실 때는. 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아이스아메를 사랑한다. 오죽하면 얼죽아에서 아가 사실은 아아메였죠. 점점 이제 변화하면서 뭐 아이스 라떼 이렇게 변화는 하고 있는데, 자 방금 범례님이 말씀하셨지만 유럽권이나 서양권 나라에 갔을 때 룽고 혹은 롱블랙 이런 게 없는지 찾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구별하지 못했던 커피 두 종류만 설명해 드릴게요. 아인슈페너 그리고 플랫 화이트. 네. 얘는 저도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 음. 플랫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에 있잖아요. 작은 라떼. 예. 네. 그러니까 이거 멋 모르고 시켰는데 잔이 겁나 작은 거야. 나는 그냥 바닐라 라떼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플랫 화이트가 뭐냐면 에스프레소를 기본으로 미세한 입자에 마이크로폼 스팀 밀크를 혼합한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카푸치노나 라떼랑 뭐가 다르냐면 플랫 화이트에 들어가는 우유는요. 굉장히 미세한 입자의 거품 형태. 그래서 이게 뭐로 비유가 되냐면 실크, 벨벳 같은 굉장히 부드러운 우유랑 합쳐진 거예요. 근데 그 우유의 양이 되게 적어서 진한 커피가 됩니다. 라떼랑 뭐 다른 것보다. 그리고 컵도 작은 컵에 보통 나오고요. 아인슈페는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네. 네. 좋아하세요? 그냥 뭐 카페라떼 같은데요. 맛을 구별하진 못하겠어요. 기억이 사실. 안 나. 안 먹어보신 거 아니에요? 카페라떼랑은 아니요. 조금 다르고 아예 다른데? 그래요? 그 외에 어. 저번에 카페벤에 가가지고 네. 시켰던 거 있잖아요. 그냥 드립 커피나 네. 그냥 원액 커피 위에다가 크림을 위에 올린 커피인데. 맞아요. 그래서 라떼랑은 조금 달라요. 아예 다르죠. 제가 그 정도도 구별 못해요, 사실. 아, 라떼가 뭔지는 알죠? 뭔지 알죠.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게 어쨌든 우유 베이스를 한다는 거는 비슷하지 않아요? 이제 아인슈페너 설명해드리면 아인슈페너는 블랙 커피 위에 올립니다. 크림을. 네. 네. 약간 아까 그 미국 사람들 먹는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먹는다는? 그거랑은 또 달라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먹는 크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생크림이라고 해야 되나? 고소한 완전 크림. 그러니까 조금 넣었을 때 이제 액체처럼 퍼지는 크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인슈페너 위에 올라가는 크림은 휘블 크림. 하죠. 아. 휘핑 크림이에요. 휘핑 그러니까 크림. 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라 위에 살짝 위에 층을 떠 이루고 있는 떠 거죠.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어. 그래서 이게 오스트리아에서 나온 커피라서 비엔나 커피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 위에 단맛이 나는 휘핑크림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받으신 분들이 잘못 드시는 방법이 뭐냐면 막 섞어요. 받자마자. 저 그랬는데 저번에. 그럼 잘못 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 빨대로 먹는 것도 안 되고요. 입을 대서 컵에 입을 대는데 어떻게 첫 입이 돼야 되냐면 크림이 먼저 입에 닿잖아요. 근데 그 바닥에 깔려있는 블랙커피가 동시에 입으로 들어와요. 뭐야 이게? 어렵다. 아니 먹다가 이게 기울이면 그러니까 네. 컵을 위로 올리면 아래에 깔려있던 액체가 컵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크림이랑 커피를 같이 드시면 돼요. 입을 되게 크게 벌려야겠네요. 아, 아니 그렇지 작게 않아요. 벌려야지. 오히려 작게 벌려야지. 그래요? 크게 벌리면 크림만 들어오잖아. 근데 이게 이제 커피는 블랙커피라서 약간 씁쓸한데 위에 올라가는 휘비 된 크림 같은 경우에는 설탕이랑 같이 휘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 달달한 크림이 위에 있고 그걸 같이 먹으면서 즐길 그 때 묘미구나. 네. 그때 기분이 좋은 진짜 커피죠.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다 섞이는데 또 그때 되면 또 그 정도의 또 맛이. 저번에 저희 지직선 내부 회의 했을 때 그 카페에서도 저 아인슈페너 시켰었는데 저를 되게 미개인처럼 보셨겠어요. 그럼 그때 누가? 맛있다고 먹던데 제가 잘? 아인슈페너를 시켰어요. 저도 완전- 아인슈페너 좋아해요. 받자마자 섞었거든요. 저는 아이고. 그래서 뭐 더 첨언할 필요가 없겠다 하고 냅뒀죠. 여기서 말해봤자 뭐 상처만 받지 다시 복구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 아인슈페너가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은 뜨거운 블랙커피 위에 크림이 올라가는 건데 요즘에 어떤 카페 가면은 라떼 위에도 올려서 줘요. 아인슈페너를 시키면 그러면은 그 앤서님이 말씀하신 쓴맛과 단맛을 동시에 느끼는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라떼는 원래 써요. 아 원래 써요. 알고 또?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카페 라떼를 아. 약간 시키면 그거 같아. 바나나는 원래 하얘요. 카페 라떼는 뭐가 안 들어가잖아요. 네. 카페 라떼는 우유에 샷을 넣은 거니까 쓴 맛밖에 안 나죠. 우유의 고소한 맛과 그리고 요즘엔 또 아이스로도 내기도 하죠. 아이스 아인슈페너도 원하면 시킬 수 있는.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원두 커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이 아메리카노 이런 것도 다 원두 갈아서 만드는 커피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인스턴트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인스턴트 커피는 원두 커피와 종류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두 중에서 로부스타라는 원두 품종 중에 하나로 보통 만들어지고요. 다방 커피, 자판기 커피, 커피 우유 이런 데서 사용이 됩니다.
대충 어떻게 만드는 건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원료인 그 커피나무 열매 씨 아까 그 원두 있죠? 그거를 볶아서 냉각한 커피 원두를 분쇄해서 증기나 열탕을 통과시켜서 추출액을 받아서 다시 원심 분리기로 돌려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열풍에 건조시켜서 분말 형태로 완성한다. 요약을 해드리면 원두 커피가 아닌 이 인스턴트 커피 안에 있는 그 커피 가루들 있잖아요. 걔네는 추출물을 가루화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범례님의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범례님의 질문이 뭐였죠? 커피 믹스에 커피는 뜨거운 물을 넣으면 녹는데 왜 원두는 뜨거운 물을 넣으면 안 녹나요? 그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면 그 카누 같은 커피 믹스에 들어있는 그 커피 가루들은요. 뽑은 걸 다시 얼리거나 건조해서 가루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원두가 아닌 거군요. 그죠. 원두에서 나온 그 추출물 어떻게 보면 그 샷을 건조시켜서 가루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바로 녹아버리는 거지. 우리는 오늘 우리나라의 인스턴트 커피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다뤄볼게요. 아, 좋아요. 어. 그 인스턴트 커피의 시초가 한국이지 않나요? 진짜요? 라고 알고 계시지만 절대 아닙니다. 동서식품.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세요. 어. 인스턴트 커피의 원조는 일본이에요. 아. 이것도 범례님 어디서 잘못 말하시면 또 한국인들 또 만물 한국 퓨처설 뭐 이런 거 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건데 아마 범례님이 헷갈리신 건 커피 믹스. 아, 커피 믹스가 최초구나. 믹스 커피가 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 믹스 커피가 진짜 해외에서 인기가 한번 맛본 분들은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근데 사실 오늘 얘기해보고 싶긴 했는데 우리 세대 저희 지금 다 또래잖아요. 네. 우리 세대는 커피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뽑은 카페에서 파는 거지만 조금만 세대 올라가도 커피하면 믹스 커피였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맥심. 맥심이 하나 더 뭐 있죠? 많죠. 네스카페도 있고. 네스카페 이렇게 보통 양대산맥인데 맥심이 워낙 잘 나가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 회자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믹스 커피에 빠져 있었냐면 믹스 커피가 숭늉의 자리를 차지했다. 오. 항상 어르신들이 밥을 드시고 숭늉을 이렇게 입가심을 했었는데 그게 그 언제- 자리를 믹스 커피가. 언제예요, 그게 도대체? 그래서 저희 할머니만 해도 어. 엄청 옛날 분이신데 믹스 커피를 항상 드세요. 그렇지. 밥 네. 드시고 나면. 원래는 숭늉을 드셨는데. 그건 못 봤는데. 그건 저도 네. 못 봤어요. 요즘 숭늉일 찾을 수가 없죠, 거의.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게 믹스커피 얘기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건 저희 세대라서 우리 세대라서 그런 거지. 조금만 세대 올라가도 믹스커피, 자판기 커피가 우리나라에서는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믹스커피 먹고 나왔어요. 아, 카누? 진짜요? 네, 카누. 믹스커피는 맥심. 카누는 믹스커피가 아니에요. 카누는 아, 인스턴트 그러네. 커피지. 아, 그러니까 다시 정리. 인스턴트 커피 종류 중에 우리나라가 믹스 커피를 만든 거예요. 설탕이 네. 들어가 있는. 이 믹스가 섞인 거잖아요. 네. 커피 가루랑 뭐 설탕, 프림 이런 거 섞어서 만든 게 믹스 맞아. 커피고. 맥심 그 노란색. 그렇죠. 음. 카누 같은 경우는 섞여 있지 않기. 맞아. 좀 블랙 더 커피인 거죠. 맞아. 알갱이가 굵고 흰 색깔은 없고 카누는 없죠. 그쵸. 음. 그래서 그게 카누 같은 게 인스턴트 커피의 원두 커피화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인스턴트 커피 시장이 죽어갈 때쯤 카누를 스타트로 해서 우리 원두 커피 시장도 노려보자. 원두 커피 맛이 나는 이런 걸 만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커피 설탕 크림의 그 배합으로 만들어진 커피 믹스 혹은 믹스 커피가 숭늉의 자리를 계승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인스턴트 커피 중에 종류로 하나로 자리 잡은 이 믹스 커피가요. 우리나라에서 사랑을 받은 거는 그 맛있는 맛도 있지만 저도 찾아보면서 저는 공감이 안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아메리카노 같은 거랑 비교도 안 되는 그 입가심의 효과가 장난이 아니래요. 있죠. 아 그래요? 음. 저는 안 먹어서 좀 공감이 안 가요. 그러니까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식당에서 음. 뭐 김치찌개나 뭐 이런 얼큰한 음식 먹고 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그러면은 뭔가 약간 위장한테 나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약간 맥심 커피 같은 거 하면은 김치찌개로 약간 달아오른 위장을 적당하게 위로를 해주면서 뭐 입안을 달갑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나요, 제가?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입가심이 된다는 건 무슨 음식을 먹었던 믹스 커피를 먹고 나면 입에 믹스 커피 향만 남는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막 마늘이나 양파 이런 거 들어간 거 먹으면 입에서 그 마늘 향, 양파 향이 엄청 센데 믹스 커피 한 잔 때리면 무엇을 먹었든 입에 믹스 커피 향만 남는다. 그러니까 입가심이 된다. 약간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요즘은
젊은 사람일수록 그걸 싫어하죠. 그쵸. 그래요? 텁텁하잖아. 맞아. 그리고 뭔가 남아있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하고 어. 그리고 조금 꼰대 이미지 중 하나로도 소비가 되죠. 맞아요. 입에 남아있는 커피 믹스 향과 담배 냄새.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설명하는 분들은 그 믹스 커피에 있는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꾸덕한 그런 게 입에 있는 유분기까지 다 넘겨버린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그걸 좀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맨날 신기하다. 마시거든요, 믹스 커피를. 아 정말요? 공감은 안 되더라도 믹스 커피가 가끔 먹고 싶을 땐 있어요. 난 그 전혀 없어. 달달하고 맞아. 꾸덕한 맛이 좀 그리울 때가 가끔씩 오. 있는데 자,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그럼 이 커피 믹스는 도대체 언제 생겼는가? 이거는 대한민국과 커피의 역사를 훑어보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 커피가 언제 들어왔냐? 조선 말기 유럽과 미국을 다녀와서 어떤 사람이 쓴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가 숭늉을 마시듯 서양 사람들은 커피를 마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최초의 기록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서양 커피를 가장 먼저 마셔본 사람은 누구라고 전해져 있을까요? 고종. 이거 너무 세 유- 명이 다 알아? 너무 나 유명하잖아요. 이제 이거. 알았어. 되게 유명하잖아요. 커피 매니아로. 와, 저는 이제 음. 알았거든요. 뭐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 커피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가비, 가베 혹은 약간 한자어로 양탕국 이렇게 불렸다고 하고 양탕국 되게 적나라하다. 그래서 이제 가비라는 영화에서 그 모습이 나오죠.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고종 황제가 그러니까 이 커피를 어디서 마신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마셔본 게 아니고 러시아 공사관에서 피신했을 당시 처음 아간파천 때 마셔서, 마신 거구나.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관헌이라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즐겨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도 커피를 먹게 된 계기로 보이는 것이 손탁 호텔이라고 해서 서양식 호텔이 생기면서 일반인들도 커피를 마시게 되었고 일제강점기가 열리면서 일본식 다방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되고 이제 늘 그렇듯 상류층들 한정 기호식품으로 자리를 잡은 거고요. 그리고 광복 이후에 인스턴트 커피가 들어오면서 보다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1960년대는 다방 문화의 절정기였대요. 그렇죠. 그래서 써니 영화 보시면 다방씬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은 안 나는데 나왔겠죠. 다방씬이 굉장히 많이 네. 등장해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다방에서 처음 만났다 그랬는데. 진짜? 다방은 약간 근데 성인용 아니었어요? 아니요, 이상한 그냥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상한 거 생각하시는 이상한 쪽이 아니라 다방 언니가 있는 거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좀 다르구나. 그냥 네. 지금의 스타벅스 카페. 같은 느낌이에요. 네. 거기서 정말 많은 문인들이 청춘을 보냈다고 해요. 글 쓰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부모님께 듣기로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곳이 다방. 그리고 그 당시 빵집. 그땐 빵집이 자리가 있었대요. 빵집도 유명하죠. 네, 자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1970년대로 넘어오면 1978년 자동 판매기가, 그러니까 자판기 커피죠. 네.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아, 어릴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음. 200원, 300원 넣고. 커피를? 네. 네. 그래요? 율무차도 맞아, 나오고. 맞아. 율무차는 괜찮지 커피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얘기해보려고 하긴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커피 못 먹겠거든요. 부모님이.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커피는 어른의 음료다. 약간 술처럼. 담배처럼. 그래? 그래서 막 친구랑 몰래 편의점에서 엄마가 사오라 했잖아 라고 연기하면서 레시피를 하나 사가지고 청소년 판매가 안 되는 줄 알고. 안 파는 줄 알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은 다방에 안 가도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일회용 커피 믹스가 맥심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맥심? 동서에서 동서식품. 맥심을 만들게 되는 그렇죠. 거죠. 동서식품에서 맥심을 만들게 되고요.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 마실 수 있어서 국민 커피가 되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원두 커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스타벅스가 국내 문을 1999년에 열게 된 거죠. 그게 이화여대 아닌가요? 맞아요. 네. 2대 1호점이 있죠. 네, 이화여대 앞에. 그래서 이화여대 안에도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그걸로 오해하시는데 이화여대 정문 앞에 있는 카페가 우리나라 1호점입니다. 미군 부대보다 먼저. 그건 네. 모르겠다. 우리나라 그냥 최초로 생긴 거. 미군 부대는 예외일 수도 그건 있겠다. 모르겠지만 미군 어쨌든 부대는 근데 미국 영토로 여겨지나요? 그렇죠. 캘리포니아 영토로 여겨지긴 하는데 예외로 쳤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 예외로 있었으면은 부연 설명이 어디든 나와 있었을 것 같아요. 각주로든 뭐든.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근데 또 스타벅스 1호점이 최초 카페가 아니에요. 뭐가 최초 카페? 시발점은 얘네로 알려져 있는 건데 처음 생겼다가 없어진 카페들이 많이 약간 듣보잡. 해외 브랜드인데 약간 도토루. 도토루 그 일본 카페. 네. 근데 도토루도 1호는 아니고 그때 당시 잠깐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한번 다시 들어왔다. 어디가 1호예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뭐요? 아 제가 그 처음 생긴 카페들을 봤는데 네. 이름을 너무 처음 들어보는 아. 거예요. 그래서 전 뺐습니다. 도토로도 저는 맛있는 것 같은데 전 맛 맛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저 일본 가면 항상 먹어요. 도토로. 이 스타벅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몸집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맞춰보세요. 2005년에 100호점 오픈했거든요. 그리고 2012년에 500호점을 오픈했어요. 2016년 12월에 몇 호점 오픈했게요? 3천? 5천? 1000호예요. 아. 너무 멀리 갔다. 근데 제가 얼핏 본 기사 중에 하나는 스타벅스 호점이 전국 치킨 매장보다 많다? 그런 벌써 얘기를 그렇게 됐어요? 얼핏 들은 것 근데 같은데. 저희 땅이 좁은 거 생각하면 어. 엄청난 속도죠. 그리고 제가 또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전 세계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을 돌아다니는 여행자가 한 명 있어요. 네. 그 사람은 그냥 전 세계에 있는 스타벅스를 가보는 게 그 사람의 목표야. 그래서 이제 한국 차례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취재진이 붙은 거죠. 그 사람이 신촌에 있는 4층짜리 스타벅스를 보고 깜짝 놀라서 사진을 막 수백 장을 찍었어요. 왜요? 나는 다층으로 되어 있는 스타벅스를 처음 봤대요. 에? 여러 해외에 층으로 되어 많은데? 있는 4층으로 이렇게 건물 통째로 하나가 어. 스타벅스인 걸 처음 봤대요. 그리고 스타벅스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처음 봤대요. 그거는 저도 아직까지 못 봤는데요. 신촌에 있어요. 네.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어.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사람이 아주 크게 놀랐다고. 오. 그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오케이.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바리스타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우리나라에서도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저는 가장 눈여겨서 보았던 부분인데 바로 커피와 건강. 아, 중요하죠. 왜냐면 커피가 몸에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 설전이 항상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커피가 몸에 좋을 리가 있냐, 커피는 그냥 기호식품이다 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담배처럼 백해무익한 건 아니고 분명히 득도 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커피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알려면 커피의 주요 성분을 아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성분 무엇이죠? 카페인. 카페인이죠. 이 카페인이 항상 말이 많은 거. 카페인은 정신 활동을 자극하는 물질이죠. 두 번째 클로로겐산라는 화합물이 있고요. 세 번째 트리고넬린. 이게 이제 쓴맛을 내고 신경세포 성장에 관여한다고 해요. 네 번째가 카페올과 카페스톨. 이게 커피의 풍미와 관련된 성분이라고 하는데, 우선 커피가 건강에 좋다 안 좋다 해서 가장 그 중앙에 위치하는 게 바로 카페인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 카페인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어떤 사람들은 심장 관계, 그러니까 심혈 관계에 좋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좋지 않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밝혀진 바를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커피는 실제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대장암, 당뇨의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적정량을 초과하면 항상 과유불급이죠. 많이 먹으면 심계항진. 심계항진 뭔지 기억나세요? 제가 공황장애 에피소드에서 한번 설명해드렸는데 심장 막 두근두근하는 거. 아. 혹은 안절부절, 불면증 같은 부작용이 올 수 있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한다. 그래요?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예를 들면 100mg당 우리 몸에 칼슘 6mg을 없앤다고요. 카페인 100mg이라고 하면 좀 와닿으세요? 아니요. 그게 뭐 아메리카노로 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희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한 150 정도 들어가 있어요. 몇 밀이에요? 그 한 잔에. 한 200, 300ml에 150 들어있다고 보면 뭐 그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한 잔당 칼슘이 한 6mg 이상 정도 손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와.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근데 이런 또 시선이 있어요. 이게 카페인 때문이 아니라 카페인을 달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식습관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찔렸어. 관계자들이. 네. 그래서 카페인을 먹는 사람들은 식습관이 안 좋기 때문에 골다공증 같은 병이 오는 거지, 카페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또 학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페인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공복에 마시는 걸 꼭 피하라고 많은 의학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카페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당, 그러니까 단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 당 성분이 빈속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하고, 특히 이건 저도 몰랐는데 뜨거운 온도의 액체 있죠. 이건 커피뿐만 아니라 차, 물, 뭐 커피 다 상관없어요. 이걸 위로 보내는 것 자체가 위에 되게 자극이래요.
그래서 한 7, 80도 정도 되는 온도의 물을 막 마시면 식도암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루 카페인 섭취 권장량을 말씀드리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400mg. 그래서 저희가 흔히 4잔 이상 먹지 마세요. 4잔 이상 먹지 마세요. 이게 그냥 이 400mg을 나누면 100mg 정도 되는데 한 장당 한 150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300mg. 이 어린이한테가 되게 문제예요. 어린이한테는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실제로 어린이가 커피 마시는 거를 당부해야 돼요. 자제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20kg다. 50mg 이하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수치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두커피 한 잔에는 110에서 150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고 한 잔을 150ml로 봤을 때 기준입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는 좀 적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 게 인스턴트 커피가 양이 적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60에서 108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카페인 말고 카페스톨이라는 그 성분이 있는데 맛을 내는. 이거에 대해서도 또 최근에 노르웨이의 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연구가 작은 연구가 아니고 50여만 명을 20년 동안 연구한 대규모의 연구에 발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한 거 바로 그냥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본 결론은 커피를 종이 필터에 걸러 마시는 게 좋다예요. 핸드 드립 같은 걸로. 네, 핸드 드립 중에서도 종이 필터.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커피가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다, 예방 효과가 있다는 종이 필터로 먹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서 예를 들면 종이 커피에 먹지 않고 그냥 에스프레소 머신에서만 커피를 먹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거의 미미했고 종이 필터로만 먹거나 종이 필터로 된 커피를 섞어서 마신 사람들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대요. 실제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었고 사망률도 낮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통해서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를 보고 싶으시면 종이 필터에 걸러서 마시는 게 좋다. 그리고 첨언을 하자면 인스턴트 커피도 괜찮대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카페스톨이라는 성분이 종이 필터를 걸러야 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페스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좀 안 좋은 콜레스테롤도 막 만들어내고 이런 것 때문인데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경우에는 종이 필터를 쓰지는 않지만 커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 카페스톨이라는 성분이 다 날아간다고요. 그리고 또 많은 약사분들이 추천하는 바는 커피와 영양제는 웬만하면 같이 먹지 말아라. 또 상극인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커피뿐만 아니라 뜨거운 음료를 벌컥벌컥 마시는 행위는 절대 좋지 않다고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해드린 커피와 건강 파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커피 여담을 좀 설명해드리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제 질문은 여기 질문 뭐였어요? 폴리페놀. 폴리페놀이 뭐냐? 커피에 폴리페놀이 있어서 건강에 좋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뭐 노화 방지가 된다던데. 그런 질문 있었어요? 네. 근데 항노화 효과가 있긴 있을 거예요 아마. 글쎄요. 왜냐면 안 알아오셨잖아요. 저도 찾아보면서 느낀 건데 카도라가 너무 많아. 방금 앤서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카도라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뇨 효과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그래요? 네. 어떤 사람은 그거 이뇨 효과가 진짜 올라면 몇 잔 이상을 마셔야 되는 거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 나 실제로 그 카페인 성분이나 다른 성분들 때문에 물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설전이 많더라고요. 똘개님의 답변은 제가 꼭 댓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준비한 커피 여담을 조금 추가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추가하고 싶었던 여담이 뭐냐면 바로 바닐라 라떼에 대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고 또 좋아하는 음료가 바닐라 라떼인데 이 바닐라 라떼가 여러분 마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파우더를 쓰냐 시럽을 쓰냐에 따라서 맛이 아예 달라요. 파우더가 있어요? 네. 이 파우더를 쓰는 바닐라 라떼는 어떤 맛이 나냐면 여러분들 분유 먹어봤어요? 먹어봤겠죠? 아니 어렸을 때 깐난아기 때 먹은 거 말고 좀 다 커서. 커서는 안 먹을 먹어본 일이 것 없지 같아요. 않나? 아니면 프림은 먹어봤어요? 그 프림가루? 네. 프림가루는 다 먹어봤죠. 그 먹으면 무슨 맛 나는지 기억나요? 달달하고 텁텁한 맛? 달달하고 꾸덕한 그 파우더의 맛이 있어요. 그 맛이 나요. 바닐라 라떼에서. 근데 이거를 왜 추천드리냐면 바닐라 라떼를 파우더를 사용해서 만드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별로 없습니다. 커피빈. 네, 그 중에 몇 개를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가 커피빈인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좋다는 게 맛이 있다. 그러니까 맛이 되게 너무 있다. 반전이네. 사실 저는 커피빈 별로 안 좋아해요.
비싸서. 비싼데 맛은 없어가지고 안 좋아하고 제가 정말 강추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할리스입니다. 바닐라 딜라이트. 네, 맞아요. 바닐라 딜라이트가 할리스의 좀 대표 시그니처 메뉴죠. 제가 할리스에서 알바도 한번 했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파우더에서 오는 그 특유의 바닐라 라떼를 맛보고 싶으시면 할리스를 가시고요. 할리스가 없다. 이디야를 가시면 됩니다. 이디야도 파우더로 바닐라 라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꼭 추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커피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씩 하고 오늘 마무리하시죠. 저도 카페를 하나 추천하고 싶어요. 오, 근데 좋아요. 저는 유명한 카페는 아니고 제가 도봉구 살짝 벗어난 의정부 쪽에 망월사역이라는 곳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망월사역 1번 출구 바로 건너편에 카페 마마라는 곳이 있어요. 개인 카페예요. 카페 마마 자체는 프랜차이즈인데 카페 마마. 네, 커피 마마인가? 오래돼갖고 어쨌든. 거기에 제 추억도 있고 뭣도 있지만 그 맛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이 굉장히 제 취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똘개님의 취향이라고 하면 쓴맛이 강하다? 그쵸? 그 노래 선곡도 굉장히 잘해요. 저도 뭐 커피샵은 아니고 커피 먹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저는 라떼를 자주 먹는 편이에요. 아메리카노 아니면 라떼 먹는데 그리고 전 집에서 커피를 자주 먹거든요. 아까 뭐 모카포트 얘기도 했고 그리고 바닐라 라떼 얘기하셨는데 저는 와이프랑 같이 바닐라 빈으로 바닐라 시럽을 만들어서 바닐라 라떼를 먹는데 그 라떼를 만들 때 우유를 뭘 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서울 우유를 쓰십시오. 이건 진짜 왜? 진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훨씬 지방의 맛이 강해요. 아... 부드러워요. 고소하고. 예. 이상입니다. 추천하면서 끝나는 건가요? 저는 콜드브루를 아까 얘기했지만 콜드브루 정말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산이 좀 덜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맛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위장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산이 적은 걸 마시면 위장에 부담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커피 맛은 좋아하는데 위장 장애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꺼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콜드브루를 좀 연하게 타서 드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디카페인 커피가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위장장애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카페인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심장에 벌컥벌컥 뛰게 하는 것도 다 카페인 때문이라서 그런 게 조금 염려되시는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도 되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시간이 모자라서 급박하게 끝내는 게 또 아쉬운 회차가 되었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